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왜 또 검찰,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를 강요받아야 하느냐? 칼잡이의 아집이 왜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과 여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창당 선언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먼저 기자회견 소식부터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극단 대립을 일삼는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상대 정치 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되어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릅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시나리오는 부정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측근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신당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세력과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과 함께 하겠다. 그중에 새로운 선택이나 아니면 한국의 희망과 같은, 저는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의원과는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기자회견 장소로 택한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바로 이준석 전 대표를 연결해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랑 언제 창당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 금태섭, 양향자 의원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과 함께 하게 될지,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많이 언급되는데 같이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우선 첫 단계에서는 저와 지난 전당대회를 같이 치렀던 천하용인 멤버들 중에서 합류하는 멤버들과 같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개혁 보수의 이름을 달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 당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동지적 관계로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대사 인용하시면서 몸집을 불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야권과도 연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대사에서 결국 새우가 고래 등에 터지지 않으려 그러면은, 고래 싸움에 터지지 않으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새우가 덩치를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선 첫째로는 제가 하는 신당의 어떤 덩치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연대 대상을 찾아가지고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의 결심이나 이런 게 아직 서지 않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접근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고민의 과정이 끝나신다면은 당연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80명 정도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낼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수정당 출신으로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인재들이 많이 제 주변에 있고요.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이나 영남 중심으로 후보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당연히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개혁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수도권은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후보자들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한 30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타 세력과 연대나 아니면은 또 저희 행보에 동참하신 분이 늘어나면은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전 대표가 보수층 분열시켰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책임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이준석이 나가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최종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발언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은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이 사라지니까 좋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사라지니까 안 좋아졌다는 것인지 뭐 입장이 정리되면은 제가 반응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재결합할 일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층 요구가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강경보수층에서는 이준석이 제발 나가라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당 지도부나 아니면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염치가 있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힘들지 않을까. 지금 꼭 보수층이 아니더라도 바라보던 많은 국민들은 얼마나 1년 반 동안 이준석을 집요하게 지금의 지도부로 하는 사람들이 괴롭혀 왔는지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염치가 없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을 텐데 염치가 있다면 그런 말 못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과는 끝까지 경쟁 상대로 남게 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을 경쟁 상대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발언들이나 아니면은 기자들과의 대화를 제가 뭐 텍스트로 전해받았는데 보니까 세대포 이론이나 이런 거를 부정하려고 하시는 모습 자체가 어쩌면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준석을 경쟁 상대로 잘못 삼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준석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지만 본인의 지위가 확고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화해야 될 대상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게 해야지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지금 이준석과 차별화한다는 거는 과거의 승리의 기억과 차별화하는 것이거든요. 네, 한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 질문 드리는데 오늘 회견에서 칼잡이 아집이라는 비판을 했잖아요. 이것도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입니까?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제가 칼잡이라고 통칭한 집단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을 다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고요. 오히려 제가 칼잡이 아집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정치는 게임과 다르다. 이런 말로 이준석 전 대표를 우회 비판했다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선거를 이긴 당대표이고 제가 뭐 게임하듯이 정치를 한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 없이 저를 싸잡아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용어를 계승하겠다고 한다면은 어떤 방송 평소에 보시고 다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당에. 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극한 대립이 왜 모두의 언어가 돼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이 전 대표 역시 성별 대립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실제로 성별 대결을 만든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젠더 갈등이라는 건 2018년부터 여러 가지 조사에서 이미 실존했던 것으로 나와 있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접근해서 아젠다를 만들어낸 것이 이준석이라 생각하지 오히려 그걸 부추겼다고 보진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한번 되짚어보시면 이준석이 할당제 외에는 젠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안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때문에 거대 두 정당이 충돌할 걸로 보이는데 아직 당이 출범한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여권에서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본인들이 가졌던 태도와 다르게 될 시에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1년 넘게 사실 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사정정국을 이끌어 나와서 여기까지 올 쯤이면요. 본인들도 그런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사정정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떤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첫 출근길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느냐고 말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한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 이 두 사람 이르면 내일 상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국회로 출근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로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꼬집은 겁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한 어제 입장과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위해 비정치인을 위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고 불출마 등 당내 의원들을 향한 희생 요구에 대해선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이르면 내일 만날 걸로 보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총선용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출마 예정인 장관들에 이어 선거에 나설 차관급들도 바꿔준 겁니다. 특히 일부 대통령실 출신 차관들은 반년도 안 돼서 부처를 떠나게 돼 3개월 장관에 이어 이번엔 6개월 차관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부처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중 기재부 출신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국회 보좌관 출신 김호진 국토부 1처관은 전문성이 우려된다며 낙하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두 차관이 반년 만에 또 부처를 떠나게 됐습니다. 각각 부산과 경북 지역 총선 출마가 유력합니다. 임명 석 달도 안 돼 개각 대상이 된 박문규 산업부 장관에 이어 고위 공직을 총선용 스펙 쌓기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행정을 경험한 전문가가 국회에 가서 할 역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함께 임명된 김완섭 기재부 2차관도 교체됐는데 역시 총선 출마가 유력합니다. 후임 차관으론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윤상 조달청장 등 부처 내부 출신 인사가 내정됐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교체된 차관급 6명 중 4명이 총선에 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김현숙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가부엔 신임 차관으로 인사 및 조직 전문가인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내정됐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고 협박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 씨가 숨지면서 수사는 이대로 끝나게 됐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차량의 흰천을 걷어냅니다. 공터를 빠져나간 차가 큰 트럭에 실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매니저가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서울 성북동의 한 공원 근처에서 이 씨를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몰랐어요. 근데 소방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더라고. 경찰은 이 씨가 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대마초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수면제인 줄 알고 약물을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약을 제공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원한다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이 씨가 숨져 마약 투약 혐의 수사는 이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다른 피의자 수사는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작 잔인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인의 기록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이모 씨가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막무가내로 때렸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는 CCTV가 없던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 기록을 봐야겠다고. 법원에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내고서야 어렵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나 아동과 장애인처럼 취약계층 피해자들이 원칙적으로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거부당하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범죄나 취약계층 피해자에게만 배정됐던 국선 변호사를 살인이나 강도 피해자에게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여름 집중호우 때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맨홀입니다.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거나 뚜껑이 튀어오르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뚜껑이 열린 맨홀에 사람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만 맨홀이 62만 개가 넘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지뢰밭처럼 변하는 셈이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50대 누나와 40대 남동생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열려있던 맨홀을 보지 못하고 추락해 숨졌죠. 숨진 남매의 유족들은 왜 제대로 맨홀 관리 못했냐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서초구가 이들에게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남매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등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입니다. 차 시동이 꺼져 잠시 몸을 피했다가 비가 잦아들자 다시 길을 나선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아수라장이 됐던 도로에서 뚜껑이 사라진 맨홀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2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비가 역류하면서 뚜껑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남동생은 실종 이틀 뒤, 누나는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은 서초구에 과실로 예상치 못한 참변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초구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이전부터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구청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역 일대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가 잦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빗물이 역류하면서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험 상황에서 도로로 걸어간 피해자들의 책임도 20%는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측이 유족에게 16억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만 골라 문을 부수고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혹시라도 집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두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태연하게 승강기에 탑니다. 2시간쯤 지나서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다시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에 있는 환전소에서 훔친 달러를 원화로 바꿨습니다. 빈집만 노려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빈집털이 일당입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CCTV에 찍힌 절도범 2명과 도주를 도운 남성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모두 9곳을 털었습니다. 하루에 한 곳꼴로 4억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챙겼습니다. 현관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오래된 아파트를 노려 쇠 지뢰와 드라이버로 문을 뜯었습니다.
문을 부수기 전엔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초인종에 응답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귀찮아서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나 자고 있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범인들과 맞닥뜨린다면 살인, 강도, 강간 등 추가 강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미처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금품은 한 야산에 묻어뒀습니다. 경찰은 처분하지 못한 현금과 금품을 회수하고 일당 3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경기 평택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일하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농기계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공간에 들이차면서 변을 당한 걸로 보이는데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겨울에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흙 묻은 외투가 바닥에 나뒹굴고 농기계는 멈춰섰습니다. 갈아놓은 반 옆엔 심지 못한 파 모종이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2분쯤 이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일하던 70대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채소라도 심으려고 그랬는지 거기를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을 찾으러 온 아내도 쓰러졌습니다. 밭가는 기계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걸로 추정됩니다. 도착했을 때는 일단 두 분 다 쓰러져 계셨고요. 안에서 이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아내는 치료받고 깨어났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에어캡과 비닐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환기를 위해 이렇게 옆면을 뜯어놨는데요. 그런데도 이곳엔 매연 냄새가 가득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2019년부터 3년간 471건 발생했는데 12월부터 2월 사이 사고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느꼈을 때 이미 늦은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서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추워도 환기를 자주 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두는 게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 나온 대책을 재탕한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 1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후진하는 화물차에 부딪히고 창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등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법은 다음 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2년을 또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입니다. 열악한 인력,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예산을 더 늘려 83만 7천여 곳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컨설팅과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작업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지원책도 내실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조 원 넘는 지원 예상 규모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고 안전진단 계획도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란 겁니다. 전문 인력 2만 명도 어떻게 양성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기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높아졌죠. 저희 취재진이 당시 반란군 측이었던 1공수여단 소속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했던 한 장교를 만났습니다. 44년 만에 털어놓은 진실은 영화보다 더 한심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이모 씨는 일공수여단 소속 중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온 행주대교 충돌을 겪었지만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부대에서 출발해서 행주대교를 건너서 수색 쪽으로 가게 되죠. 1차 충돌이 여기 초소에서 있었더랬고 2차에 아주 그 수경사 경비병들의 간단한 충돌이 여기 수색에 있었더랬고 3차 충돌은 신촌 로타리에서. 말단이지만 간부였습니다. 가장 앞쪽 군용 트럭에 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할 때까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무전하는데 무조건 통과하라. 명령 내리는 사람 다 뒤에 있어. 대장이 앞에서 내려서 하면서 여기서 통과해. 이런 게 아니라 없어. 아무도 안 보여. 박희도 당시 일공수여단장은 그날 밤 육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태환이가 막 장군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땡끄로 문대보겠다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 국방부 장관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 결제를 맡아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육군본부로 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새벽에 상황 종료될 때까지는 이 여단장 박희도 씨 본 사람은 없어. 충격적인데 이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 전과 과정에서도 전혀 안 나타났는데. 육본을 장악한 뒤에 간 국방부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숨어있던 건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대부분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서 충격이 나고 난리 치는데도 그 안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장군들이. 축소를 하니까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문을 열면 상황을 물어보고 다시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 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저희도 출동을 했는데 일단은 뭐 국방부장을 찾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내가 볼 때 안 나오지 그냥 안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냥 그랬지. 44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모르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엔딩에 나오는 이 군가에서 애타게 부르는 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선 영화가 흥행하면서 끝까지 싸우다 숨진 김우랑 소령과 정선엽 병장이 재조명받은 것이 다행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는 자신의 전우인 일공수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대형사냥 했는데 들어가던 우리 무전병이 맞아가지고 얼굴에 반쪽이 나가서 반쪽 날라가지고 걔는 거기서 죽을 맞았고. 일공수에서 최소 대여섯 명이 수도 통합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란군이라는 이유로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기도나 또 위에다가를 뭐 대장 그 위에나 뭐 아니면 그 사람들만 목적과 취지를 알고 자기들 했지 나머지들은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중이니까는 그대로 명령이 따라가지고 그대로 뭐. 승자의 보상은 죽거나 다친 전우가 아닌 고위급이 챙겼다고 했습니다. 소급장교나 하사관이나 대다수의 병력들은 뭐 작전이 다 된 다음에 회식할 때 좀 잘 먹은 거, 푸짐하게 먹은 거 외에는 없고 그 위에 이제 영락급 장교들은 내가 알기에 100% 진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박희도 씨는 12.12 직후 투스타로 진급했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공수 소속 사상자들에 대한 기록은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기록에서도 12.12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새해부터 아이 낳으면 집 살 때 1.6% 금리로 5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 등도 해줘서 요건만 맞는다면 파격적인 혜택인데 자세한 내용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자산은 소득 4분이 기준인 4억 6,9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내년부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마련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입니다.
올해 태어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해당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 가능한데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 기간도 5년씩 연장됩니다. 각계각층의 그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하는 그런 주택 정책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신혼부부라든가 그 출산에 대한 특공 이렇게 해서 저출산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당정은 청년층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2%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청약 통장 상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 핵심적인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 아니냐. 버블이 꺼지면서 정상화되고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장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내년 대출을 더 조이는 정반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겁니다. 일명 스트레스 DSR인데 일반 대출자가 빚내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득 5천만 원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내년 3억 3천만 원에서 내후년엔 2억 8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당장 내년 2월 주택담보대출부터 단계적으로 다른 대출로 확산하는데 한도는 최대 16%까지 축소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남녀 고용평등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지를 보여주는 정부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전히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았고 돈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뒀는데 다시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 여성을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고 하죠. 나 레지던트 밟으면 어떨까? 전공의 과정 포기했었잖아. 그때 포기한 거 많이 아쉬워. 늙고 병든 전공이 누가 반갑다고 해. 10년 전 여성 고용률은 10명 중 5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매년 조금씩 올라 지난해 52.9%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경력 단절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30대에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뒤 다시 일을 하는 흐름을 보여 이렇게 고용률이 M자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녀 취업자의 고용률을 보면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여성 고용률은 같은 나이대 남성보다 많게는 30%포인트까지 차이가 납니다. 여성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도 남성의 70%에 그칩니다. 여성은 18,113원, 남성은 25,886원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해서 근속 기간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발생하고 또 여성들의 고용 지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10여 년 전보다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신발을 벗어 중년 직원들을 때리고 폭언한 축협 조합장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뒤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했는데요. 횡포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기도 했는데 조사에 응답한 69%가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신발을 벗어 남성 직원들을 마구 때리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 씨입니다. 이런 폭행과 폭언은 1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직원 장례식장에서는 노조에 가입했다며 소주병을 들어 위협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횡포는 일상이었습니다.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사표를 강요했고 시간외 수당 등 임금 2억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일해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받아갔는데 얘는 왜 또 더 받아가냐 그러면서 그걸 항소해갔어요.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인사권이 무기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너는 속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위법사항 18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농협중앙회 등에 실효성 있는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조합장 해임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는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국과 일본이 내년부터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은 걸 풀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독자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중국이 전문가 협의를 내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1년 만에 만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오염수 협의가 진전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선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안전하니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이 당장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염수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며 중국이 독자 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쿄전력은 최근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을 땐 매일 하던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モニタリングをすぐやめるというものではなく、段階的に頻度を見直すということで、まずは1週間ということで、しております。 올해 오염수 발생이 지난해보다 20% 줄어 이 추세라면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30년이 아닌 15년에서 19년이면 완료될 것이라는 한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 전까진 빗물이나 지하수가 스며들어 오염수 발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한국도 하마스의 공격을 당했다고 상상해보라면서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해 시민들이 납치당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대사관은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여자아이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캐롤을 부릅니다.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어른들이 어리둥절한 가운데 포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허겁지겁 숨은 아이 엄마는 어느새 무장괴한의 거친 손에 이끌려 납치됩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보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어제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친근한 배경을 통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전달하려고 했다며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수백 명이 납치돼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여러 차례 하마스에 대한 전면전의 정당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직후에는 여론이 기울어졌다며 국내 취재진을 불러 실제 학살 영상을 비보도 전제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 테러 영상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그 공포감을 조성하고 하는 거는 한국의 지금 현실하고 맞지도 않고 국가 간에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서는 그런 방식의 홍보를 하는 것은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 대사관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제때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26년째 무료로 돌봐주는 진료소가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에겐 등불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쪽에 자리가 없어서 바깥쪽까지 줄을 섰는데요. 정부 지원금 없이 기부와 봉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에선 이주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라파엘 클리닉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쉬는 일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I am not the number one here, so I got to the clinic at 8:05. 대부분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일하며 다치는 건 일상입니다. A lot might injure my hand. This is how you injure to my job time. 라파엘 클리닉엔 보통의 병원과 다른 풍경이 많습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곳이 영어로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진료 접수를 하고 나면 접수 번호를 칠판에 하나하나 적어서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deep breath. Deep breath. 휴대폰 번역기에는 며칠을 끙끙 앓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잇몸 아프다 오셨는데 염증이 좀 심하네요 지금. 이가 뭐 썩은 문드러져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를 갖다 못 받으시니까. 이곳에서 목숨을 건진 이주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9년 전 얼굴을 다친 레놀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게 바이트 피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빨리빨리 emergency. 고마운 마음에 지금은 다른 환자들의 통역을 돕고 있습니다. 타국에서의 겨울이 더 추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픈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약사님들이 많이 못 오실 줄 알고 시간 내서 온 건데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더라고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체류 신분이 불안정합니다.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절실합니다. 보험 없어, 돈 없어서 여기 무릎 있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자원봉사로 유지가 되다 보니 원하는 과목의 진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매주 오기도 합니다. Then you can come next week. Today we are full.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이 진료소가 26년 동안 문을 열고 있는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인공지능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까지 만들면서 불거진 논쟁거리가 이 AI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김광석의 노래가 프레디 머큐리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두 가수의 목소리를 AI가 학습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고 이 노래 저작권이 AI에 혹은 이런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첫 공식 판단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만 줄 수 있는데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AI가 만든 그림이나 소설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대부분 같은 입장입니다. 어디까지 인간이 작업을 한 거고 어디까지가 AI가 한 거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AI가 무단으로 학습한 콘텐츠로 수익을 내더라도 소송 없이는 곧바로 삭제나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그 자체로 예술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AI의 발전 속도와 법원 판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모두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이승우 선수. 수원FC가 극적으로 잔류하면서 이승우는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뒷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연장전에 3골이 쏟아지자 그제야 이승우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장난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저녁 먹고 2차전에서 반전이 연출됐기에 망정이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은 악몽이었습니다. 수원FC가 1대0으로 앞선 후반 37분 문전 침투를 막으려고 발을 뻗었다가 그만 상대의 다리를 걸어버렸습니다. 이승우는 레드카드까지 받았고 이후 부산은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패배의 책임은 이승우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상황에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 누구보다 선수들이나 감독님이 저희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2차전은 초조한 관전자가 돼버렸습니다. 축구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겨주고 더 많이 뛰어주고 한 상당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승우는 이번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10골을 넣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다 뛰어야 되고 골을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내려놓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고민의 시간입니다. 고향 수원에 남을지 떠날지 최근 불거진 이적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수원FC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단장님, 새로운 감독님 밑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JTBC 홍지웅입니다. 구불구불 흙길을 내려가던 선수도 아슬아슬 코너를 돌던 선수도 잠깐 방심하면 도꾸라지기 일쑤입니다. 잘 닦여진 도로를 달리는 보통의 자전거 경기와는 다르죠. 험한 코스를 달리는 사이클로 크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에선 이렇게 자전거를 들쳐매고 달리기도 하는데요.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의 모습엔 사투의 흔적이 짙게 남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네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로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오전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6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게 했고요. 건조특보가 유지 중인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내륙은 오전까지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영하 1도, 광주 1도, 부산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광주, 강릉 10도, 부산 1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연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말 내내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어서 연말 계획에 참고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